그런데 이게 1단계 요구 조건에서 미달이 됐는데 어떻게 당선까지 올라갔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자기가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설계공모에 응모해서 작품을 제출하면 심사 때 자기가 한 표를 끝까지 밀어줄 테니까 500만 원을 사례로 달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입니다. 구독해서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현상설계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들의 설문조사와 또 댓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만은 이 역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험한 내용들과 또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공공현상 설계 관련된 부분들을 많은 의견을 남겨두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공공현상 설계와 CEM 영역 발주에 관련된 심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내용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구독자의 댓글을 좀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현상설계 및 CEM 용역 발주가 그 규모와 건수가 얼마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대략 3조 정도가 현상설계와 CEM 용역에 관련된 발주 금액이 되는데요. 정말 우리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은 불공정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조 예산을 매년 집행을 하는데 이 3조 예산이 불공정하게 집행된다면 과연 대한민국 건축에 희망이 있는지 이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의견을 여러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구독자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에 관련된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건축에 희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상당히 길게 편성이 됩니다만은 두 번에 나눠서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에 관련된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설문조사를 좀 실시했습니다. 건축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한 건축사로서 현상설계 평가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설문조사 후의 영상으로 결과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정했다, 수긍한다, 이 내용이 7%고요. 나머지 부분이 불공정했다, 그리고 또 이미 당선자가 내정된 느낌을 받았다, 공모 지침에 위반되어도 당선되더라,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355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공정하다가 7%고요. 공정하지 못하다가 무려 93%입니다. 93%. 물론 이 내용이 익명으로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에 100%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략의 의견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공정했다, 수긍한다 7%, 물론 공정한 현상설계 평가 과정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이 공정하지 못했다 10%, 이미 당선자가 내정된 느낌을 받았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무려 61%입니다. 61%. 공모 지침에 위반되어도 당선되더라, 이게 21%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93%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복수로 좀 응답할 수 없느냐,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주관식으로 이렇게 서술할 수 없느냐, 이런 댓글도 남겨두셨는데 유튜브 시스템상 4개의 댓글밖에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없고요. 1개 답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90%가 넘는 의견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앞서 제가 말한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 발주 금액이 공정하지 못하게 집행이 된다면 이게 과연 한국 건축에 희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공모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예산이 얼마 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조달청에서 2024년 4월부터 LH공사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작년에 LH공사의 사건이 터지면서 LH공사의 업무가 조달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조달청에서 잡은 통계 자료가 언론 자료에 공개됐습니다. 공공주택 설계와 시공, 건설 사업 관리, 즉 CM이죠. 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는데요.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통계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4월 이후에 통계를 잡았습니다. 보시면은 139건이 집행됐는데요. 이 금액이 8조 원입니다. 8조 원. 그러니까 LH공사에서 발주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8조 원이면요.
1년에 나가는 집행이 최소 10조 이상의 공사 금액이라든가 설계 용역이 발주가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LH공사의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요. 많은 회사가 이 LH의 이 일을 따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요, 공사가 58건인데요. 무려 7조 2,910억 원입니다. 7조 2천억. 그러니까 공사가 58건이면은요, 한 건마다 어마어마한 공사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CM 용역이 59건으로 6,344억 원입니다. 6,344억 원. 설계 용역은 22건으로 775억 원인데요. 주로 이제 공동주택에 관련된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설계보다 CM 용역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LH의 CM 용역 비리가 상당히 컸다. 대학 교수의 심사위원들도 징역 5년, 6년, 그리고 2년, 3년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 CM 용역의 이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금액도 엄청나고요. 이러기 때문에 CM 용역에서 엄청난 로비라든가 비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8조 29억 원이 집계됐는데요. 설계비와 건설사업 용역이 7,119억 원입니다. 7,119억 원. 그러니까 중견건축사 사무소, 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주로 CM 업무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CM을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영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 사무소의 먹거리가 무려 7,119억 원이기 때문에요. LH 일을 따기 위해서 상당한 영업인력과 로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 내용을 보니까요. LH 공공주택 조달 발주 규모가 무려 221건으로 그 금액이 9조 3천억 원입니다. 9조 3천억 원. 그러니까 2024년도보다 더 많이 늘었는데요. 똑같이 약 한 7,500억 정도가 건축사 사무소가 수주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 LH공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전국 단위로 해서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광역시라든가 많은 지자체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언론 기사를 분석해서 총합적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2024년 공공발주 설계 내용을 보니까 공공현상 설계가 발주가 대략 한 750건 정도 됩니다. 750건. 2024년이 좀 불경기여서 750건이었고요. 일반적으로는 대략 한 1000건 정도가 발주 영역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계약 금액은 3천억입니다. 3천억. 어마어마한 금액이 공공현상 설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영역은 약 950건으로 2조 8천억입니다. 2조 8천억.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관련된 이 계약 금액이 약 3조까지 육박을 하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바로 이 CM 용역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영업 전략이나 또 마케팅 전략으로 본다면은 중견 건축사 사무소 이상이면은요, 무조건 CM 용역을 해야 됩니다. CM 용역을 해야 된다. 공공현상 설계는 이렇게 2개월, 3개월 동안 많은 인력이 투입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이 실적이라든가 입찰 금액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이 조금 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회사를 키우게 된다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 할 수밖에 없느냐?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 입법 발의를 해가지고 감리 용역을 좀 별도로 허가권자 지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CM 업체들이 상당히 반발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장의 파이가 너무나 큰데 그거를 이제 하나둘씩 뺏기게 되니까 지금 반발이 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현상설계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합쳐보니까 대략 한 1,7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1년에 2,000건 정도가 일반적인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략 한 1,700건 정도가 24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3조 1,000억 원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이 현상설계와 공공발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LH공사, 제가 앞에서 통계를 보여준 조달청 내용을 보니까요. 공공현상설계는 775억 원, 그리고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 6,344억 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LH에서 발주한 금액이 7,119억 원이기 때문에 대략 한 30% 정도를 LH에서 발주를 하고 있다. 그만큼 이 LH공사의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LH의 정관 임원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 영업에 아주 투입을 해가지고 수주를 하는 그런 내용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공공현상 설계는 건축 설계와 도시계획 설계까지 다 포함인데요. 2020년 이후 매년 약 1,000건 정도의 공공설계 공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략 한 30% 정도가 감소해서 약 700에서 800건의 프로젝트가 발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언론 기사를 요약을 해보니까 대략 한 1,700건의 3조 정도의 규모의 공공 발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게 바로 97%입니다. 97%. 그러나 우리가 발주하는 금액이 3조 1,000억 원이기 때문에 물론 3조 1,000억 원이 97%다 불공정하게 집행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LH 발주 사건을 보더라도 그 비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심사위원의 비리, 또 평가의 방법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불공정하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큰 금액이 발주되는데 공공발주 시스템이 정말 공정한지 이 내용을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1,700건의 공공발주 설계 및 CEM 용역이 무려 3조 예산이 불공정하게 업체가 선정되고 집행되는 게 과연 맞는지, 이게 정말 현실이라면 대한민국 건축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평가 과정 설문조사 공정하다가 7%, 공정하지 못하다 93%인데 이 금액이 무려 3조라면은 우리가 심각하게 공정한 현상 설계와 공정한 평가를 우리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게 이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의견을 보니까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의견을 많이 달아놨고요, 그리고 또 비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독자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밤새고 아이디어 짜봐야 공모 이후에 다 바뀌고 그 공모도 내정자가 있어서 어차피 끼리끼리 돌려먹는 구조라서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런 하소연의 의견을 보면은요, 정말 절망적인 한국 건축사무소의 상황을 볼 수 있고 공공현상의 공정성이 정말 많이 훼손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상 설계만 주로 하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했는데 진짜 이 바닥이 더러워서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경험은 정말 실제로 이 현상 설계판에서 일을 했는데 정말 이 바닥이 더러워서 그만뒀다, 떠났다, 이런 실문자의 의견을 남겨뒀습니다. 소위 공공건축가들 저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러는데 비일비재합니다. 친구, 선후배들이 다 공공건축가에 엮여있다 보니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많은 이런 내용들 좀 들었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한 지가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독자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두셨어요. 공공건축가들 뭐 서로 유학 갔다 와서 뭐 어떤 모임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 선후배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구독자 의견은 좀 충격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 하나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모 지자체에서 설계 공모가 하나 나왔는데 모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전화가 오더군요. 교수가 전화를 했답니다. 자기가 설계 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설계 공모에 응모해서 작품을 제출하면 심사 때 자기가 한 표를 끝까지 밀어줄 테니까 500만 원을 사례로 달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정말 이 내용을 보고요, 최근 트렌드가 심사위원회 선정이 되면은 심사위원이 업체에다가 전화해서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화로 직접 그렇게 얘기하길래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설계 공모 참여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남겨두셨습니다. 실제로 겪은 사연인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심사위원이 업체에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합니까? 정말 썩을 대로 썩은 심사위원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명백한 지침 위반을 심사 현장에서 묵인하고 당선시켜서 어린 마음에 발주처와 심사위원들 앞에서 소리치며 항의를 해서 결국 무효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한 건축사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지침 위반을 하게 되면 심사 현장에서 정말 발주처와 심사위원들 앞에서 소리치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무효시키지요. 정말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발주처가 당선자를 결정해버리고 이렇게 통과시켜버리면요, 다시 이의제기를 해도 정말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결과를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상 설계가 하나 끝날 때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심사위원, 그리고 최종적인 당선 결과물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매번 건건마다 이렇게 현상 설계 이후에 잡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실내체육장 신축 공모가 있었고 1, 2단계 심사 방식이었는데요. 1단계 요구 조건이 미달되어서 탈락을 했는데
지역가점으로 재심사에서 결국 그들 중 하나가 당선되었습니다. 1차 단계에서는 탈락했는데 지역가점 재심사를 또 했답니다. 지역가점.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에서 하게 되면은 지역에 좀 텃세도 있고 그 공모 방식도 지역 건축사 사무소에 유리하게 그렇게 심사 방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설계 회사이고 어떤 뒷거래가 있는지 짜고 치는 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축사 사무소가 지역가점을 통해서 재심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본선까지 올라가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당선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1단계 요구 조건에서 미달이 됐는데 어떻게 당선까지 올라갔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생중계 하면서 작품도 보여주지 않고 PPT도 안 보여주고 진행하는 이해 안 되는 깜깜이 심사도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요. 그럼 유튜브 생중계를 왜 합니까? 작품도 보여주지 않고 PPT도 안 보여주고 그러면 그냥 뭐 심사위원들끼리 얘기하는 것만 보여줍니까? 그러면 뭐하러 유튜브 생중계를 합니까? 작품을 보여주고 정말 공정하게 해야 작품성이 있는 작품이 1등을 당선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내용을 남겨놨습니다. 토론도 하지 않고 심사하는 게 말이 되는지 학벌만 대고 공정하려는 의지도 또 잘하려는 생각도 없는 심사위원이 많습니다. 토론도 하지 않고 심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출한 작품은 많고 이 심사위원이 2시간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토론하게 되면은 4시간, 5시간 해야 되니까 그냥 토론하지 않고 바로 그냥 투표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 건축사분이 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재작년 주차장 설계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주차장 진출 입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계획 요소인데 심사위원은 현장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현장 조사를 했고요. 로드뷰에 나오는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대규모 주차장이 들어가는 그런 설계 공모였기 때문에 법으로도 횡단보도 5m 이내에는 주차장 진출 입구를 만들지 못한다는 법규를 무시하고 그 설계안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설계안을 당선시켰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두셨고요. 이의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니까 심사위원 비용이 적다 보니 현장 조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현장 조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 설계 금액이 몇 억이 오가고 하는데 세상에 심사위원 비용이 적다고 현장 조사를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설계 공모에 1등을 하게 되면은 실시 설계권을 가져가는데요. 이 규모가 크게 되면 설계비만 10억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사위원 비용이 적다. 그래서 법규에 위반되는 안을 당선시킨다. 설계자는 현상 공모를 위해 2개월 정도를 매달려 일을 해서 당선되지 못하면 아무 비용도 받지 못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보게 된다면 무슨 희망을 보고 이 설계 일을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댓글을 보면은요, 지침 위반이라든가 법규 위반이라든가 기능적인 것을 위반하고도 당선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